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8일 화요일 KBC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당초 올해 모두 완료 예정이었던 광주 민간공원 특례 사업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10개 민간공원 사업지 가운데 6곳은 아예 첫 삽조차 뜨지 못한 상황인데요. 사업이 왜 지지부진한지 오늘 그 이유에 대해서 KBC 박성훈 기자와 함께 짚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뭐 민간공원 특례 사업, 사업자가 선정이 되고 이제 되나 보다 했는데 여전히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습니다. 지금 광주에서 10곳 사업지가 있는데요. 민간공원 특례 사업, 이게 어떤 사업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민간공원 특례 사업은 지난 2020년도에 시행된 도시공원 일몰제에 맞춰서 추진된 사업입니다. 먼저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도시공원 일몰제는 공원을 짓겠다고 녹지로 묶어서 재산권 행사를 못하도록 해놓은 땅, 이미 20년이 넘게 그 기미조차 보이지 않으니까 이제 다 풀어달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광주시에도 이런 공원 부지가 다수 있었는데 광주시 예산으로는 이 부지를 전부 다 매입하는 게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방안이 건설사들에게 이 부지를 매입해서 공원을 만들고 시에다가 기부 체납을 해달라. 대신 일부 부지에는 수익 사업이 가능한 아파트를 짓도록 해주겠다 한 게 민간공원 특례 사업입니다. 광주에는 모두 9개 공원, 특히 부지가 큰 중앙공원은 1지구, 2지구 둘로 나눠서 모두 10개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공원 부지가 있는데 이 공원 부지의 소유자분들이 이거 왜 공원으로 마음대로 묶어놔서 못 쓰게 하냐라고 해서 이제 소송까지 갔던 거고 소송 결과 그러면 그 소송을 거신 분들이 이제 승소를 하게 된 거군요. 그래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자, 그런데 이제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광주에 사업지가 10개인데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4곳만 진행이 되고 있고 6곳은 당초 계획과 달리 아직도 행정 절차가 진행 중이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행정 절차, 어떤 행정 절차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길래 이 사업이 지금 멈춘 겁니까? 지금 현재 여러 가지 행정지 사전에 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용지 변경부터 해서 각각의 사업이 인제 시행 인가를 받고 또 그 인가가 인제 변경되는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 절차들을 전부 다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현재 4개 공원만 절차를 전부 다 이행해서 착공에 들어간 상태고 6개 공원은 아직 행정 절차를 밟고 있는 단계입니다. 최초의 사업 인가를 받았을 때 계획을 미리 냈는데 그 계획 자체는 올해 말까지 모든 공원들이 완공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아직 착공조차 하지 못한 상황이죠. 이렇게 행정 절차가 늦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측의 이야기가 다릅니다. 광주시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들이 땅 매입을 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땅을 매입하는 작업 자체가 뭐 사려는 사람과 팔려는 사람들 서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오랜 시간이 소요됐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사업자들은 그 부분을 감안을 하더라도 광주시에서 행정 절차상으로 지연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았다라고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민간공원 특례 사업이 시의 필요성에 의해서 시작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초기부터 이제 반려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건데요. 특히 이제 공원 용지를 주거 용지로 변경하기 위한 사업 초기에 도시계획위원회 때 그 당시에 이제 민선 7기였는데 그때 도시계획위가 이제 밀실 운영으로 비판이 많이 이니까 시에서 위원회에 시민단체를 다수 포함시켰는데 여기서 제동이 많이 걸렸다는 후문입니다. 이제 몇몇 사업자 같은 분들은 이제 뭐 당시에 도계위원들이 몇몇 사업을 본보기로 뭐 좌초를 시켜야 된다라는 말을 하면서 그때를 회상하면서 계속 이제 분통을 터뜨리기도 하시더라고요. 방금 보신 뭐 기사에서도 나왔지만 첫 행정 절차가 통과되기까지 길게는 2년 가까이 시간이 지연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사업이 지연되는 동안 또 부동산 시장도 어려워지고 각 사업마다 내부 갈등도 커지면서 또다시 분양가 등 사업 계획을 변경해야 되는 경우가 계속해서 반복되다 보니까 사업이 지지부진해지는 이제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자, 일단 시에서는 부지 매입을 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렸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또 이제 사업자 측에서는 뭐 도시계획위원회 뭐 이제 이런 곳에서 자꾸 제동이 걸리다 보니 늦었다. 양측적인 입장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이 문제의 원인을 두고. 자, 행정 절차의 문제와 별개로 그런데 사업자 간의 분쟁 때문에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경우도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뭐 박 기자가 이야기를 했지만 광주중앙공원 1지구 같은 경우 특수 목적 법인의 대주주 지위와 시공권의 지분을 놓고 이 사업자 간에 서로 소송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게 소송이 진행되면 1 심, 2심 또 이렇게 항소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것만 해도 몇 년이 지나가 버릴 텐데 자, 소송 전 사업 진행에 실제로 지금 아주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분과 관련된 부분이다 보니까 누가 이 공사를 맡아서 할 것인가, 이 공사를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 뭐 분양가를 뭐 선분양으로 하느냐, 후분양으로 하느냐 이 모든 키를 쥐고 있는
결정권자가 사실상 이 SPC의 대표가 되는 대주주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주주의 권한을 놓고서 굉장히 많은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애초에 중앙공원 일지구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입지나 규모 면에서 가장 크다 보니까 관심 또한 많았는데 그만큼 말도 탈도 많이 일어난 건데요. 중앙공원 일지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모 지침상 한 기업이 특수목적 법인이 전체 지분의 30%를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소 이제 4개의 기업이 참여를 해서 만들어져야 되는데 중앙일지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빅골 SPC 같은 경우에도 4개의 기업이 참여를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한양을 중심으로 해서 나머지는 이제 좀 규모가 크지 않은 회사들로 이제 이루어져 있었는데요. 이 주주사 중에 한 곳인 이제 KNG 스틸이라는 곳에서 금전 문제를 겪자 또 다른 주주인 우빈 산업한테 이 돈을 빌립니다. 근데 이 돈에 대한 담보로 KNG 스틸이 가지고 있던 24%의 주주 의결권을 우빈 산업에게 넘기게 됩니다. 그럼 우빈 산업은 49% 거의 과반에 가까운 권한이 생긴 건데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죠. 처음에 대주주였던 한양과 또 이제 새롭게 지분을 확보하면서 더 많은 지분을 확보하게 된 우빈 산업 간 한양과 비한양 이 두 파로 갈려서 나오게 된 건데 이 비한양파가 권한을 갖게 되자 사업 시공권을 롯데건설로 넘겨주게 됩니다. 사업자는 시행 권한을 갖는 거지 시공권을 갖는 게 아니다라는 논리였는데요. 사실 이 사업 자체가 이제 뭐 분양가나 뭐 여러 가지 행정의 견제도 많이 있다 보니까 시공사로 참여하지 않으면 이렇게 큰 수익을 얻기는 쉽지 않습니다. 시행사가 얻는 이득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한양 쪽에서는 본인들이 공사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하지 못하게 되면서 법적 분쟁이 일어나게 됐던 거죠. 근데 이후에 나중에 올해 우빈의 주주 권한을 넘겼던 KNG 스틸이 빌린 돈을 갚으면서 다시 주주 권한을 돌려달라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여기서 현재 우빈 산업 쪽에서 본인이 가지고 있던 지분하고 KNG 스틸의 지분까지 모두 다 해서 그 지분을 담보로 롯데건설에 돈을 빌렸고 그 돈의 일부를 상환하지 못하게 되면서 현재 그 모든 지분은 롯데건설로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KNG 스틸 같은 경우에는 그 지분을 넘겨준 행위 자체가 불법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현재 소송에 나선 상태입니다. 지금 뭐 지분 관계가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고 또 그 지분을 가지고 또 담보가 오가고 있고 뭐 이런 문제들을 보니까 쉽게 풀리지 않을 것 같은데 광주시 입장에서는 좀 바라보는데 답답할 것 같습니다. 광주시 입장은 어떤 건가요? 광주시 입장은 이제 기본적으로 원론적으로는 이제 주주 간의 다툼이기 때문에 간섭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사실 시공사가 어디든 공원을 지어서 기부 체납을 받고 정상적으로 아파트가 지어지기만 하면 된다라는 입장인 건데요. 하지만 KNG 스틸은 이 행정기관인 광주시가 이렇게 소극적으로 나서다 보니까 SPC 내부의 지분 구조 변경 시 검토나 확인하는 절차가 광주시에게 있는데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을 했다라고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이제 주주 간의 다툼뿐만 아니라 광주시를 상대로 한 소송도 이어질 것으로 보여서 앞으로의 진행 상황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공원에 대한 이제 특례 사업 자체가 지연이 되다 보니까 단순히 이제 저곳에 들어가서 살고 싶은데 저기 아파트가 지어진다면 저곳으로 이사를 가고 싶은데 그게 늦춰지네 이런 문제뿐만이 아니라 사실 이제 중요한 게 공사 기간이 지연이 되고 늘어나면 금융권의 이자 부담이 많이 발생하게 되고 그게 다시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진다. 이게 지금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분양가에 대해서도 이제 처음에 이 사업을 진행하던 초기에 분양가를 얼마로 할 것이냐를 가지고도 굉장히 말들이 많았는데요. 이렇게 사업이 또 지연되다 보니까 분양가 상승에 대한 압박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분양가 실제로 상승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거 맞죠?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높아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일정 부분 이미 금융 비용이 사업비로 포함이 돼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실제로 미치고 있고요. 일단 민간공원 특례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 자체가 광주시는 돈 안 들이고 공원을 만들고 사업자는 아파트 건축으로 돈을 버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업자에게 일정 이상의 수익을 보장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면 전체가 다 반영되지는 않더라도 말씀하신 이자, 뭐 금융 비용 등을 사업비에 반영을 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입니다. 실제로 이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몇몇 업체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봤는데 지금까지 현재까지 늘어난 금융 이자로만 평당 분양가가 약 50만 원 정도는 더 올랐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늘어진 행정 절차에 따른 부담을 시민들이 지게 되는 모양이 되겠죠. 뭐 분양을 받는 시민들에게 지연이 되는 이렇게 부담이 지어지게 되는 상황인데요. 이미 협의가 된 분양가를 또 변경을 해야 되고 이 변경을 하는데 또 절차를 밟는데 또 시간이 소요되고 이러다 보면 계속해서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을까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낮긴 하지만
이렇게 계속 지연되다가 사업성이 떨어지면 사업 자체를 하지 않겠다라고 나오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데요. 사실상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낮긴 합니다. 애초에 아파트 건설의 허가를 받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권한이고 그 사업을 시행하는 시공사에서 어려워진다고 하더라도 다른 업체에서 그걸 이어받아서 하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업 자체가 포기되는 가능성은 없지만 최악의 경우 사업성이 너무 떨어져서 할 수 없게 된다라고 하면 공원부지가 해제되면서 난개발이 이어질 수 있는 이런 우려도 분명히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요즘 같은 경우에는 건축비도 상승하고 금리도 높고 분양 시장도 악화되고 여러 가지 악재들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을 포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 1%라도 남아 있다면 그 가능성마저 지울 수 있도록 빠른 행정 절차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방금 뭐 박성 기자 이야기대로라면 평당 분양가가 벌써 상승분이 뭐 평당 50만 원 정도 수준 앞으로 이제 더 올라가겠죠. 이게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그러면 기본적으로 한 세대당 분양가가 뭐 그냥 몇백만 원 수준이 아니라 몇천만 원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도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인제 실제로 이게 그 소비자들에 대한 부담, 그 주택 소비자들, 구매자들에 대한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이 좀 빨리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제 행정 절차가 지연되는 문제, 그다음에 뭐 사업자 간의 다툼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요. 또 중앙공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게 풍암 호수 개발 관련해서도 지금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1년 넘게 논란이 이어졌는데요. 최근에 어찌 됐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합의가 이루어졌죠. 어떻게 합의가 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주민협의체와 사업자, 광주시 3자가 극적으로 합의를 하면서 풍암호수와 관련된 논란은 현재 매듭이 지어진 상태입니다. 그동안 풍암호수 논란의 쟁점은 가장 중요한 점은 호수 내 물의 양이 어느 정도인가 이 담수량이 핵심이었습니다. 풍암호수 개발은 결국 녹조와 악취로부터 해방되는 건데 그 방식을 놓고 많은 이권 다툼이 벌어졌던 건데요. 당초에 풍암호수 자체가 공원에 딸려 있는 호수가 아니라 이게 저수지 목적으로 만들어져 있다 보니까 담수량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물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뭐 화학적 처리 방식으로 수질을 개선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비용이 들어서 사실상 도심호수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담수량을 줄이자, 바닥을 높여서 물을 줄이는 방안으로 지금 개발 방향을 잡았었는데 여기에서 바닥을 높이는 거를 매립을 한다. 그렇다 보니까 호수 면적이 뭐 자체가 줄어든다라는 이야기로 뭐 와전이 되면서 큰 반발이 일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정치권에서 개입을 해서 정치적 이슈로 소모하고 또 화학적, 기계적 처리를 할 경우 지속적으로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관리 업체들의 이권까지 더해지면서 굉장히 아수라장이 됐었죠. 그래서 결국 주민협의체 회장단이 교체되는 우여곡절 끝에 뭐 수심 1.5m 수준의 인공호수를 만들겠다는 결과물 정도로 현재는 타협이 됐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호수공원이 예쁘고 깨끗하게 조성되고 유지되는 것이 중요하지 그 물속 깊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여름만 되면 녹조와 악취로 몸살을 앓았던 풍암호수공원이 광주 시민 모두에게 사랑받는 공원으로 재탄생할 수 있을지 기대를 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민간공원 특례 사업의 취지 자체가 어쨌든 이제 더 이상 공원 지역으로 묶어둘 수 없는 땅들을 그냥 풀어줄 수 없으니 좀 계획하에 관리를 하자라는 의미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방금 이제 여러 가지 지금 나열된 문제점들이 해소가 되지 않으면 결국에 이제 난개발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지울 수 없기 때문에 뭐 광주시 또 그리고 사업자들 모두 책임감을 가지고 이 문제를 좀 다뤄봤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민간공원 특례 사업 관련된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성 기자 고맙습니다. 네. 수사기관의 고위직들과의 친분을 내세워서 사기 용의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또 사건 무마를 시도한 이른바 사건 브로커 수사 파문이 일파만파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경찰 인사청탁 혐의는 물론이고 지자체 공사 수주 문제까지 수사가 확대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사건 브로커 수사를 취재해온 오마이뉴스 안현주 기자와 함께 이 문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기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이 사건 브로커, 이제 사건 브로커 수사가 이제 꽤 오래 지금 진행이 돼 네,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체 흐름을 이제 파악하기도 좀 쉽지가 않을 정도인데 뭐 하나씩 좀 살펴보기로 하죠. 처음에 이게 수사가 어떻게 시작이 된 겁니까? 저도 요즘 어딜 가나 관련 질문을 받는데요. 이게 언론을 통해서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한 건 올해 8월 초쯤이었습니다. 현재 광주지방검찰청 반부패 수사대에서 60대 사건 브로커 2명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체포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수사기관 인맥을 이용해서 사건을 무마시켜 주겠다며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인데요. 체포 직후 구속 기소돼서 현재는 1심 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까지는 대외적으로 알려진 상황이고요. 검찰 입장에서는 해당 사건을 1년 이상 수사해 왔습니다. 지난 하반기쯤 사건 브로커에게 돈을 건넨 투자 사기 피의자가 검찰을 찾아와서 사건을 제보하면서 이 수사가 시작이 됐는데요. 이 진정 때문에 구체적으로 수사가 진행이 되면서 혐의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검찰 내부적으로도 사건이 커지고 피해자 수가 점점 늘어나면서 기존의 강력수사부 검사 외에도 다른 부서 검사 두 명을 파견을 받고 또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광주지검은 현재 정원회의 한 70% 정도가 현원인데 그런 부족한 인력 상황에서도 지금 최소 4명의 검사가 해당 사건에 투입되어 있는 아마 역대 단일 사건 중에서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코인 투자 사기 피의자가 자기가 이제 고용을 했던 어떤 돈을 주고 했던 사건 브로커가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 사건 브로커와 관련되어 있는 내막을 제보를 지금 검찰에 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수사가 진행이 네. 됐다는 거고요. 자, 근데 이제 이게 줄줄이 나오다 보니까 현재까지 뭐 관련돼 있는 검찰 수사관 또 경찰, 전현직 경찰 엄청나게 많이 지금 이 사건 브로커와 엮여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네네. 뭐 몇 명이나 구속이 됐고 입건이 됐고 혹은 뭐 직위 해제가 됐고 어느 정도 규모가 지금 밝혀진 상황입니까? 지금 현재 브로커 2명과 그리고 돈을 제공한 사기 피의자 1명을 제외하면 검찰 수사관 중에 1명이 구속당한 상태고요. 전직 경찰관 2명이 현재 구속된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수사 개시 통보가 된 검찰과 경찰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직위 해제가 되는데 직위 해제된 광주 전남 경찰청 현직 경찰관들만 7명에 이릅니다. 지금 이게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인데 네. 현재까지 7명이 직위 해제됐다 그러면 이게 지금 그렇습니다. 어디까지 파장이 커져 나갈지 모르는 겁니다. 자, 이 사건 브로커라고 하는 사람이 엄청난 사람인가 봅니다. 이게 지금 뭐 말 들어보니까 코인 투자 사기 피의자한테 돈을 받아서 실제 수사기관에 영향력을 행사도 했고 그 과정에서 이 사람과 닿아 있는 뭐 어떤 그 이권을 주고받았던 사람들만 해도 지금 뭐 구속된 검찰 수사관, 직위 해제된 뭐 경찰관들. 자, 성모 씨는 어떤 사람입니까?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 고위직들과 친분을 쌓아온 겁니까? 상당히 좀 베일에 쌓여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알려진 것만으로는 대단한 골프 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경찰관이 개입한 경찰관과 함께하는 골프 모임만 2개 정도로 추정되는데 하나는 경찰의 고위직 인사들 그리고 지역의 유력한 인사들이 함께 모여 있는 골프 모임이 있고요. 또 하나는 본인이 지금 담양이 고향이라고 하고 있는데 담양 출신들의 경찰관들과 그리고 행정공무원들 그리고 사업가들이 모여 있는 골프 모임 이 2개가 주축이 돼서 경찰의 인맥들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자, 뭐 말만 들어도 사업가 또 경찰 공무원, 그다음에 행정직 공무원, 뭐 고향을 뭐 인맥을 활용한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자, 보도에 따르면 이 투자 사기 사건 용의자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검찰에 의해서 5번이나 반려가 됐습니다. 5번 반려가 됐다.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는데 검찰에서 5번 반려가 됐다. 이것 성 씨의 영향력이 통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먼저 수사의 시기를 좀 봐야 되는데요. 이 5번 기각이 된 시점은 이미 수사가 한참 진행 중에 있었던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수사가 본격적으로 나서는 시기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개연성은 좀 낮아 보입니다. 이번 시청자들이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이번 사건은 2가지 분야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하나는 투자 사기, 그러니까 코인을 매개로 한 투자 사기 사건이 하나가 있고요. 하나는 사건의 검경 수사관들을 로비하는 사건 브로커 사건이 있습니다. 이 2개의 사건들이 있는데 이게 서로가 상관관계인데 이 투자 사기 피의자는 반대로 이 브로커의 입장에서 보면은 피해자가 됩니다. 그런 그 수사는 검찰에서 진행해 왔고요. 그리고 이 투자 사기에 대한 수사는 애초부터 경찰이 수사를 해왔습니다. 검찰 입장에서는
피해자의 그때 진술을 받고 있었던 상황이고 검찰에서 영장을 청구한 그 시기 때 아무래도 진술의 보존이나 또 그 피해자에 대한 청취 이런 것들을 위해서 아마 청구 시기를 조절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사건 브로커 성모 씨 어쨌든 이 전방위적인 사건의 중심에 있는 사람인데요. 네네. 자, 경찰 인사 청탁 혐의 이게 또 지금 수사가 여기까지 확대가 됐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건 또 무슨 이야기입니까? 성 씨가 막강한 인맥을 활용해서 경찰 인사에 적극적으로 개입했다는 건데요. 먼저 이 경찰 인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경찰의 인력 구조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대부분의 정원들이 삼각형 구조를 조직들이 이루고 있는데요. 가장 높은 층은 적고 가장 낮은 계급층은 많은 이런 구조를 취하는데 경찰은 좀 특이하게 이런 마른 목골 형태의 인력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이후인 즉슨 중간에 경이라는 계급이 있는데요. 이 계급이 한 5만여 명 정도가 되고요. 그 바로 윗 계급인 경감의 계급이 2만 5천여 명. 이 두 계급을 합하면 경찰 조직의 거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 아무래도 인사 적체가 심하고 인사에 대한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 보니까 지휘관에 대한 추천 제도는 훨씬 더 강력하게 매개가 될 수밖에 없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주로 그 지휘관과 아는 사람들 그리고 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 외부에다가 시선을 돌리기 때문에 이런 인사의 비리의 근본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중간 관리자급이 이제 경위 계급, 경관 계급에 너무 이렇게 편중돼 있다 보니까 그 위에 이제 뭐 경정이라든지 그 위로 이제 올라갈 때 경쟁이 너무 치열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휘관의 재량이 엄청나게 커진 상황에서 이런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승진을 하기 위해서 로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 상황에서 인맥을 잘 꾸려놓은 이 성 씨가 여기에도 가담을 했다. 뭐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외부 인사가 경찰 인사에 근데 영향을 미칠 수 있나?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자, 성 씨는 경찰이 아닙니다. 먼저 경찰에서는 승진 제도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특별 승진이 있고 그다음에 심사 승진이 있고 시험 승진이 있습니다. 저희 여기서 이 인사비리에 해당되는 건은 심사 승진을 말하는 건데요. 이 경우에는 어 지휘관의 근무 평정이 매우 큰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상 점수 배정으로는 100분의 20 정도밖에 그 범위를 차지하지 않는데 실제 영향력으로 따지면은 그 20이 전체 100을 좌지우지하는 그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채를 거르다 보면은 마지막에 고운 가루만 남듯이 그 마지막 가루가 20%에 해당이 되고 그거에 따라서 품질이 결정되는 것처럼 경찰의 인사는 이 마지막에 근무 평정, 지휘관의 추천제 그 제도에서 한계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지휘관의 의사가 너무 중요합니다. 네. 자, 그래서 이 성 씨, 경찰 고위층을 잘 알고 있는 성 씨가 고위층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이런 그 인맥을 갖춰놨고, 그래서 사람들이 경찰 내부에 있는 사람이 경찰 바깥에 있는 성 씨를 이용해서 다시 경찰 안에 있는 고위층에게 승진을 청탁하는 이런 일이 발생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현재 검찰과 경찰 또 지자체 등 공직자들이 비리에 대거 연루된 정황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뭐 아까도 설명해 주셨지만 지금 이 성 씨라고 하는 사건 브로커가 뭐 지역 자기 고향을 매개로 해서 뭐 행정공무원들하고도 지금 인맥을 꾸준히 갖춰온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네네. 자, 성 씨와 연루돼서 지금 수사 대상에 오른 사람들 지금 누구 있습니까? 먼저 그 전에 설명드려야 될 게 브로커가 개입한 현재 공직 비리는 총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코인 투자 사기 사건, 검경 수사 무마건, 그리고 하나는 광주와 전남경찰청 간부들의 승진 인사 개입건, 또 하나는 지방자치단체의 데크 관급자재 납품 비리건입니다. 현재 코인 투자 사기 사건 개입건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돼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또 경찰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인사 비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열심히 확장성이 좀 다소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본격적으로 진행될 사건들이 지자체의 광급 비리로 납품한 데크 납품 사건인데요. 그 안에 비리들이 어느 정도 개입됐는지 또 지자체 로비들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 그 안에 경찰들은 또 어떤 매개 역할들을 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수사가 집중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이제 뭐 구체적으로 뭐 이름이 뭐 어느 정도 정황상 거론이 되고 있는 사람도 있고 한데 지금 보도된 네네. 내용들로는 그러면 실제로 이게 이제 행정공무원들에게도 이게 번져 나갈 수 있다. 그러면 지역 정치인들이나 뭐 선출직 공무원이나 이제 이런 분들도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데크 관련 납품 비리 이런 것들 수사가 확대되다 보면 그런 사람들도 지역에서 여러 명 나올 수 있다. 이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검찰이 그 성 씨가 운영하던 그 산책로 데크 공사 관련 22개 전담 지역 지자체에 모두 공사 내역을 제출하라고 협조 요청을 해놨고요. 그 공사가 상당 부분 많이
이루어졌고 지자체가 안 한 곳이 없다라고 말이 돌 정도로 만연해 있었다고 봅니다. 근데 그 상태 안에서 공무원들이 직접 개입하지 않고 관급 자재가 납품될 수 있었다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별로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 검찰의 수사가 지금 몇 명을 대상으로 하느냐, 또 뭐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느냐, 경찰을 대상으로 하느냐, 이거 자체를 구분하는 게 큰 의미가 없는 게 이쪽 수사를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개연성에 있는 또 공직자들이 낄 수 있고 또 그거에 훨씬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정치인들이 또 낄 수도 있는 범위고 그래서 아직 여전히 수사는 살아있다. 그리고 어디까지 확장될지는 누구도 모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뭐 고구마 줄기에서 고구마가 줄줄이 달려 나오듯이 지금 뭐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라면 뭐 지금 이 성 씨의 회사가 납품이 안 들어간 곳이 없을 정도다. 이게 정말 사실이라고 그러면 성 씨가 그동안 여러 가지 로비를 했던 정황들을 미뤄봤을 때 충분히 의심할 수 있고 또 수사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수사가 확대가 되면서 경찰 조직은 술렁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이게 뭐 전남청장까지도 전 전남청장까지도 지금 이 문제에 연루가 돼 있어서 극단적인 선택까지 한 상황이기 때문인데요. 자, 현직 경찰관들로 구성된 전국 경찰 직장 협의회가 이번 경찰 인사 비리 수사와 관련해서 지휘부의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내부적으로도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저도 그 직협 회장님이신 민관교 회장님과 통화도 했는데요. 일선 경찰관들에겐 공정과 희생을 강요한 지휘부가 인사비리의 한 축이었다라는 사실에 대단히 충격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큰 실망을 안고 공정과 투명한 인사 시스템 확립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지휘부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0을 평가를 받고 이 사람에 대한 인사의 공정성, 그리고 실력, 그리고 그동안의 실적들을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 마지막 20과 그 최종 지휘관 단순히 5 정도의 점수를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이 결정돼 버리는 구조. 근데 지휘관 추천제라는 걸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한 고민과 또 대안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심사에 대한 점수 분포는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지만 그렇습니다. 사실상 실질 반영률, 그러니까 지휘관의 평가는 온전히 다 반영되고 중요한 단계에서 결정적인 영향을 하게 돼 있는 지금 구조의 문제다. 그렇습니다. 지휘관의 평점이 20점에 해당되는데요. 1차 지휘관이 10점, 그다음 2차 지휘관이 5점, 그리고 마지막 저희 경찰서로 따지면 서장급, 그리고 지방청으로 따지면 청장급의 5점. 그렇게 해서 총 20점이 해당되는데 결국에는 최종 결정권자의 입김이 훨씬 더 많이 작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자, 이 어느덧 이 문제가 사건 브로커에서 시작된 이 문제가 이 경찰 조직 또 경찰의 이 승진 구조의 인사 구조에 대한 문제로까지 뭐 논의가 지금 확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대다수의 경찰 공무원들이 그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는 거라고 믿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나온 내용들,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 이 고위직들이 하는 행태들,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들은 국민들을 실망시키기에 충분한 것 같고요. 앞으로도 이 수사가 계속 진행될 텐데 저희도 이 부분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현주 기자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여의도 초대석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정치권 현안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이뇨한 혁신위원장 준석이는 도덕이 없다 이 발언이 뭐 난데없이 좀 패드립 논란으로까지 번졌는데 준석이는 도덕이 없다 그것은 준석의 잘못이 아니라 부모 잘못이 큰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의원님 지역구 행사 특강 가서 한 얘기죠? 예, 그 그렇습니다. 현장에 계셨죠? 그러면요, 저희 서산 태안에 네. 당원들, 청년 당원들과 그리고 나이 드신 또 당원들께서도 이렇게 함께 하셨어요. 네. 그런데 이뇨한 위원장이 저희 지역의 자랑인 천리포 수목원의 이사장이세요. 아, 그런데 이 천리포 수목원은 1950년대에 미국인 정보장교였던 밀러 씨가 오셔가지고 여기를 수목원으로 만들고 돌아가셔서 여기에서 잠드신 곳입니다. 그런데 이 밀러 씨하고 이뇨한 위원장 아버님하고 친구이셨다는 거예요. 아 인연이 꽤 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사실 내용적으로 보면 문맥적으로 보면 크게 비난할 부분은 아닌데 이제 그 부분만 땄는데 어쨌든 아버지가 교육을 잘못시켜서 그렇다. 도덕 교육을 잘못시켜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보니 좀 파장이 있었죠. 바로
그 취지는 그게 아니었고 바로 또 사과를 하셨기 때문에 근데 이준석 전 대표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이 40 먹어서 당 대표를 지냈던 정치인한테 준석이라고 당 행사에 가서 지칭한다는 것 자체가 어디서 배워먹은 건지 모르겠다 이런 말을 했는데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이뇨한 위원장이 1959년생 올해 63살인데 거의 뭐 이준석 전 대표 삼천벌 되는 사람한테 어디서 배워먹은 건지 잘 모르겠다. 이건 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이뇨한 위원장하고 이준석 당대표의 부친이 같은 나이일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특히 젊은 정치인일수록 두 가지를 갖춰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건가요? 하나는 도덕이고 하나는 실력이에요. 실력이 아무리 있어도 젊은 정치 지도자들이 도덕적으로 잘 무장이 안 되어 있거나 네. 또 매너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면 성장하는데 한계가 있죠. 알겠습니다. 흔히 뭐 재승덕박이라고 재주는 좋은데 덕은 참 없다 뭐 이렇게 뭐 표현할 때 많이 쓰는 용어인데 이거를 이준석 전 대표한테 뭐 적용을 할지 말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이게 혹시 저 일각에서는 이게 그냥 뭐 단순히 이준석 대표에 대한 일종의 말실수가 아니고 그냥 끝났다 하는 선언을 뭐 대놓고 이뇨한 위원장이 하신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는 것 아닙니다. 같은데 그런 건 아닌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이제 전체의 강의 스토리에서 네. 재밌게 또 전라도 말실 아주 전라도 사투리를 잘 쓰세요. 그래서 이 전라도 사투리를 쓰시면서 한 일이기 때문에 그게 뭐 그렇게까지 확대 해석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뭐 국힘에서 국민의힘에서 파격적 제안을 받았지만 거절했다 뭐 이렇게 밝혔는데 지금 뭐 그냥 완전히 신당 강으로 건너간 건가요? 아니면 아직 여지가 있는 건가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당에서는? 이준석 대표는 굉장히 영민한 분이지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이 당의 중요성도 알고 보수의 진영으로부터 멀어지면 어렵다는 것도 알아요. 네. 큰 꿈을 가지고 있고 대한민국을 한번 이끌어갈 지도자가 된다고 한다면 네. 저는 국민의힘에 있는 게 맞다. 그래서 본심으로는 아마 잔류가 상당히 희망일 건데 이게 이제 여의치 않으면 길을 또 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신당이라고 하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아주 뚜렷한 대권 주자이거나 네. 지역적 기반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예를 들면 YS, DJ, JP였고요. 또 안철수 후보가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가졌었던 그런 기반이었지. 근데 지금 이 두 가지를 이준석 대표는 갖고 있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승민을 데려오면 같이 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유승민 대표하고 이준석 대표는 같이 안 할 겁니다. 같이 왜 그렇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제가 제 주관적 판단이긴 한데 네. 두 분 자체가 다 어떤 보수적 기질을 가지고 주도하려고 하지. 이제 유승민 대표께서 이준석 대표를 내세우면 정치의 일선에서 후퇴하는 그런 느낌이 드실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은 당 대표, 한 사람은 대권 주자 이렇게 역할 분담을 해서 모일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아직 대권은 뭐 지금 가야 할 시간이 좀 있고요. 네. 당을 주도하는 분이 어쨌든 대권으로 갈 텐데 신당의 성공 확률은 네. 저는 많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이준석 대표는 근데 대통령한테도 뭐 어떻게 보면 나를 세우고 이뇨한 혁신위원장, 김기현 대표 다 나를 세우는데 유독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는 뭐 동지가 될지 경쟁자가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평가가 좀 후한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한동훈 장관이 이준석 대표를 공격해 본 적이 없습니다. 공격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격할 만한 게 별로 없지요. 예. 그리고 또 만약에 이준석 대표가 한동훈 장관한테 공격한다고 그래서 또 얻을 게 또 있을까요? 오히려 공격했었을 경우에 잃을 게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김경진 혁신위원은 그 외부 혁신위원들한테 외부에서 오셔서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우리 사실 김기현 체제 연착륙 시키려고 있는 거다 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저도 그 의도는 잘 모르겠고 혁신위가 네. 혁신위는 혁신위 할 일이 있는 거고요. 또 당 지도부는 당 지도부가 할 일이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혁신위가 당 지도부의 네. 들러리 역할을 한다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김경진 혁신위원 뭐
얘기한 거 문장 구조나 맥락을 보면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가 아니라 이게 이거다 뭐 이런 식으로 단정적으로 이렇게 사실관계를 적시하는 것처럼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본인도 어디선가 들었던가 뭐 이렇게 해서 이런 말을 한 게 아닐까요? 그러면? 인유한 위원장이 대가 세신 분이에요. 제가 보니까 네, 자기가 생각이 분명하신 분이고요. 네, 그래서 제가 히딩크지역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인유한 위원장이 누구한테 그렇게 휘둘리거나 그런 분이 아닙니다. 자기 방향과 목표가 분명한 분입니다. 그래서 뉴스 메이커가 됐고 뉴스를 주도하고 있는데 저는 꽤 상당한 성과를 좀 거두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 이제 마무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할 텐데 네. 그렇게 누구한테 휘둘리는 분이 아닙니다. 이게 인요한 위원장의 개인 캐릭터나 뭐 휘둘리고 안 휘둘리고를 떠나서 어쨌든 혁신안이라는 게 뭐 혁신위가 혁신안을 낼 수도 있지만 이게 결정이 되고 실행이 되는 거는 최고위에서 김기현 대표가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뭐 본인부터 뭐 왜 어디 딴 데 가라고 시비냐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면은 뭐 험지 출마 이런 얘기는 의결을 안 해주는 거 아닌가요? 저희 김기현 대표님 같은 경우는 그릇이 큰 분이에요. 적은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김기현 대표는 정치적 자산이 있으신 분이세요. 어떤 말씀인가요? 문재인 정부 때에 네. 울산시장 부정선거 사건에 청와대의 수석을 비롯한 8명이 기소가 돼 있잖아요. 네. 지금 재판하는데 이거를 정말로 그냥 지금까지 끌어온 거 아닌가요? 네. 여기에 피해자가 바로 김기현 대표입니다. 적은 그릇이 아니세요. 그리고 이제 국회의원 되셔서 오셔가지고 네. 원내대표를 하시면서 대선을 승리로 이끌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당이 갖고 있는 네. 향후에 대단한 아주 유망한 그런 대권 주자 중에 한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수가 어디 서 있어야 될 곳이 어딘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저는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라고 제가 지켜본 바에 의하면 김기현 대표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김기현 대표를 대권 주자로까지 보시는 거네요, 우리 의원. 아, 그러면요 아주 확고한 대권 주자지요. 그렇습니다. 일각에서는 혁신위가 이게 안 받아들여지면은 모양새 빠지게 어쨌든 12월 달이면 해체가 되니까 해체가 되고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김기현 대표가 물러나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뭐 비대위원장 같은 걸로 당 지도부에 들어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시나리오 음모론 비슷한 거를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 뭐 택도 없는 얘기인가요? 그거는. 정치는 상상력으로 하는 거니까요. 뭐 네.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고 많은 분들의 지적인 호기심이 작동될 수 있다고 봅니다. 현실화될 가능성은 뭐 거의 없다고 보시는 건가요? 모든 걸 열어놓고 가능한지를 검토해보는 게 정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거가 네. 실현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따지기 전에 모든 상상력 속에서 네. 총선을 이길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지요. 비대위원장으로 오는 게 총선을 이기는데 도움이 된다고 보시나요? 어떻게 보시나요, 의원님은? 뭐 비대위원장이라고 꼭 못 박을 것도 없을 것 같고요. 어떤 노를 총선에 이기는데 네. 어떤 역할을 주어야 정말 그 장기를 발휘하고 네. 또 총선을 이길 수 있느냐가 문제지 꼭 굳이 그렇게 비대위원장으로 못 박을 필요는 없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 얘기긴 한데 이탄희 의원이 지금 연동형 비례제 유지랑 위성정당 방지를 촉구하고 있는데 오늘 본인 지역구인 용인정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이재명 대표한테 결단해 주시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그건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왜 이탄희 의원이 이러한 뭐 험지 출마를 하겠다라고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험지를 출마하고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되는 것은 이재명 대표입니다. 이재명 대표는요. 네. 성남시장을 했고 경기도지사를 했잖아요. 안철수 김은혜 수석이 경기도지사를 나갔었을 때 거기 보선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안철수 후보가 나왔는데 네. 이곳을 피해서 가장 따뜻한 아랫목이 있는 인천의 계양으로 간 게 이재명 대표입니다.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비겁하다고 생각을 해요. 장수는 네. 적진에 들어가서 적장에 목을 베어야지 장수는 서 있어야 될 곳에 서 있어야 합니다. 싸울 곳에서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탄희 의원이 네. 뭐 용인에서 험지로 가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정작 필요한 것은 이재명 대표 같은 분이 험지로 가야 민주당도 혁신이 일어나는 것이죠. 절대로 못 갈 거요.
근데 뭐 장수가 험지로 가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가령 뭐 삼국지 얘기를 하자면은 조자룡이나 뭐 장비처럼 적진으로 쳐들어가는 사람도 필요하지만 뒤에 앉아서 지휘를 하는 뭐 유비나 제갈공명 뭐 이런 사람들도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요. 네. 물론 필요하지요. 그러나 이 선거에서 전쟁에서의 장수는 각각의 역할이 있는 거거든요. 지금 싸우면서 전략을 얼마든지 하는 것이고 정말로 이기려면 왕이 적진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함께.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어디로 가야 된다고 보시나요? 저희가 가령? 뭐 굳이 저희가 뭐 대구 경북 가라니까 못 가잖아요. 왜 못 갈까요? 사법 리스크, 네. 재판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못 갑니다. 지금 민주당은 오로지 자신의 이 보호가 지금 목적이기 때문에 네. 이재명 대표의 보호가 목적이기 때문에 어떤 혁신이나 쇄신이 전 일어날 수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 가령 이재명 대표 보고 대구 경북 가라는 말을 하면은 거꾸로 그럼 김기현 대표한테 광주 전남 가시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고향이 아니잖아요, 거기는. 고향이 아니잖아요. 이재명 대표의 태어난 고향과 여기는 다 대구 경북이고요. 또 대구 경북이 아니더라도 수도권이라 하더라도 예를 들면 뭐 강남 같은 데 와서 싸우면은 오히려 그 명분이 있죠. 홍익표 원내대표가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해외 순방 관련해서 뭐 지적을 하나 한 게 있는데 이제 뭐 역대 최대 해외 순방 예산을 쓴 거에 대해서 이제 대통령실에서 한 54억 달러, 우리 돈 7조 원 정도 유치를 했다. 뭐 이렇게 그냥 놀러 다니신 게 아니다라는 취지로 이제 해명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54억 달러, 뭐 우리도 한 7조 원 유치를 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미국이랑 영국에 투자하기로 한 것만 한 105조쯤 된다. 이게 무슨 투자 유치냐, 투자 유출이지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대한민국의 큰 기업이 삼성, 현대, SK 네. 이제는 세계적인 기업입니다. 경계가 없잖아요. 그 미국 법이나 영국 법인에서 투자를 해가지고 이득을 받아올 때 네. 우리 대한민국의 국부가 늘어나는 거 아닌가요? 안 나가고 투자 안 하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받아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우리 기업이 해외 나가서 정말 그 심장에서 우리 기술을 가지고 제품을 만들어서 파는 거 더더욱 중요합니다. 그걸 왜 얘기를 안 하십니까? 그게 왜 잘못됐나요? 그러니까 세일즈라고 하는 것이 네. 내 것만 판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투자도 하고 내가 생산해서 거기에서 팔기도 하고 때로는 투자를 유치를 하기도 하고 이 모든 것들이 영업사원이 할 일이지요. 근데 홍익표 원내대표 얘기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의원님 말씀은 10분 이해가 가는데 투자를 유치한 것만 얘기할 게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투자를 하기로 한 것도 같이 얘기를 해야지 투자 유치한 것만 얘기를 해서 일종의 착시 효과를 일으킨다. 이거 참 나쁜 정치다. 뭐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에서 뭐 잘나야 된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던데. 경제를 잘 아시는 분이 네. 흠잡을 게 없어서 흠잡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흠잡을 게 없어서 그렇다. 시어머니 며느리 타박하는 것 같아요. 아니 미국 같은데 전기 배터리 같은 경우 지금 거기서 하자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저희 나라만 경쟁하고 있습니까? 일본 기업도 네. 다른 나라의 기업도 미국, 영국에 다 심장부에 가가지고 투자하면서 우리 기업의 세계화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안 나가면 저희 기업이 도태가 되는 거예요. 아니 홍익표 원내대표님 저 훌륭하신 분인데 격이 안 맞는 말씀하십니다. 근데 뭐 격이 안 만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현주 전 국민의힘 의원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뭐 대기업들이 뭐 삼성, 현대 이런 데서 경영 판단에 따라서 뭐 현재 투자해서 현재에서 만들어서 파는 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인데 가령 뭐 전기차 배터리나 뭐 반도체 이런 거는 미국이 뭐 반도체법이나 뭐 배터리 보조금 이런 거 가지고 거의 뭐 멱살쥐고 흔드니까는 울며 겨자 먹기로 투자하는 거 아니냐. 그런 거는 막아줘야지 그런 걸 투자하게 해놓고 투자 잘했다고 하는 거는 그 어불성설 아니냐. 뭐 이렇게 또 얘기를 하던데 그거는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면? 미국의 정책이 한 나라만 예외로 한다고 하는 게 있을 수가 없지요. 글로벌 경쟁 시대이고 자국 보호 시대잖아요. 거기에 우리 기업들이 맞추는 것이지요. 그리고 다른 나라하고 경쟁할 때 우리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불평등하거나 또 정말 권익이 침해된다고 할 때는 당연히 외교력으로 푸는 거지만 그게 아니고 글로벌 경쟁 시대에 네.
똑같은 조건에서 하고 있는 건데 정말 경제를 몰라도 너무 모른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생존이나 발전을 위한 전략적인 선택인데 너무 폄훼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신 거네요. 그렇습니다. 저희 나라가 외국 기업을 유치하지만 미국 기업이라고 해서 일본 기업이라고 해서 차등을 두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똑같이 들어와서 똑같은 조건의 경쟁을 주는 겁니다. 네. 저희도 똑같아요. 그것을 갖다가 흠을 잡는다. 정말 이 기업에 안 계셔서 이런 얘기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굉장히 저는 아주 속 좁은 그런 공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요거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아예 뭐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우리 국민의 자부심이 빠르게 무너져가고 있다. 눈 떠보니 후진국이라는 일각의 유행어가 현실로 입증되고 있다. 눈 떠보니 후진국 돼 있다. 뭐 이렇게 비판을 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눈 떠서 보니 부패공화국이 돼 있었던 것이지요. 이재명 대표가 이런 말씀하실 자격이 있나요? 이재명 대표 네. 자기 비서실장 했던 분이 자살을 하면서 대표님 이제 모든 거 다 내려놓으십시오 얘기를 했습니다. 본인이 함께 여행을 하고 골프를 치고 그렇게 업무 지시를 했던 사람이 세상을 떴는데 모른다 그랬습니다. 자기 부인 수행했었던 기무사 출신의 대령이 세상을 떴습니다. 5명이 세상을 떴어요. 22명이 수사를 받아가지고 기소되거나 재판 중에 있습니다. 구속되고. 이런 상황이 누구 때문에 일어났습니까?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할 때 일어난 일이거든요. 이미 다른 사람 같았으면 도덕적으로 네. 이 무대에서 내려놨어야지요. 이렇게 부패했었던 사람들이 네. 지금 와가지고 뭐 눈 떠보니 뭐 자부심이 무너지고 후진국으로 전락했다고 얘기하는 거를 어느 국민이 이 말에 동의를 하겠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을 문재인 정부에서 다 무너뜨렸었던 나라입니다. 소득주도 성장한다 그러면서 통계 조작을 했지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탈원 전한다 그러면서 UAE에 전화 왔었던 바라크 원전의 후속으로 해야 되는 유지 보수비 50억 달러도 프랑스한테 뺏겼지요. 외교안보 해가지고 중국 같은 데 가서 맞고 왔어도 제대로 항의 한 번 못했고 또 우리는 작은 봉우리 중국은 큰 봉우리라고 그러니 외교상 있을 수 없는 자기를 낮추는 나라의 국가 원수가 어디 있었습니까? 곳곳에 다 무너졌었습니다. 이거 지금 제가 이게 우파의 국회의원으로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을 정상화시키고 있습니다. 자존심 회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부심이 손상을 줬다? 전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눈 떠보니 후진국이었던 거를 정상국가로 만들고 있는데 이거 할 말이 아니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야당 지도자는 지도자께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워낙 결함이 많은 분이기 때문에 네. 제가 뭐 더 이상 논평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